북한과 미국의 비핵화 협상이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향후 북한 비핵화 과정에 있어 중요한 전환점이 될 협상 내용을 현지 취재했습니다. 지난 주말에 이어 검찰개혁을 촉구하는 촛불 집회가 열려 참여 시민들이 서울 서초동 일대를 가득 메웠습니다. 조국 장관 구속을 요구하는 맞불 집회도 열렸습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교수가 이틀 만에 검찰에 비공개로 소환돼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 조사가 수사 장기화의 분수령이 될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태풍 미탁으로 큰 피해를 입은 삼척에서는 군장병과 자원봉사자들이 휴일도 잊은 채 복구 작업에 나섰습니다. 비가 내리는 궂은 날씨 속에서도 복구에 여념이 없는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토요일 밤 9시 뉴스입니다. 북미 실무 협상이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제 예비 접촉이 전초전이었다면 오늘 협상은 본격적인 단판입니다. 스티븐 비건 미 대북 특별대표와 김명길 북한 순회대사가 각각 대표로 나섰습니다. 향후 비핵화 협상의 중대 분수령이 될 수 있는 만큼 어떤 결론이 나올지가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먼저 스톡홀름 현지를 연결합니다. 유광석 특파원, 현재 실무협상 진행 상황 어떻습니까? 네, 이곳은 스톡홀름의 북한 대사관에서 동쪽으로 6km 정도 떨어진 한적한 회의시설 입구인데요. 회의는 4시간 전인 이곳 시각 오전 10시에 시작됐는데 2시간 만인 정오에 김명길 대사 등 북한 대표단 차량 2대가 회의장을 빠져나왔습니다. 차량 2대는 10분 거리에 있는 북한 대사관으로 바로 돌아갔다가 몇 분 뒤 다시 나와 회의장으로 들어왔는데 방금 전 다시 회의장을 나와 북한 대사관으로 향했습니다. 아마 대사관에 머물고 있는 김명길 대사 일행을 태우러 갔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북한 대사관이 도중에 왜 회의장을 나왔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네, 보안이 워낙 철저해서 회의 상황이 구체적으로 어떤지 파악하기가 쉽지 않군요. 2차 북미 정상회담 이후 7개월여 만에 열리는 북미 협상인데 전망을 좀 해볼 수가 있을까요? 네, 북미 양측이 매우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어서 여전히 회의 결과를 예측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북한 김명길 대사는 오늘 회담에 대한 질문에 2차례 두고 보자는 답을 했는데요. 오늘 아침 회의장을 출발하면서 한 발언을 들어보시겠습니다. 대사님, 오늘 협상 잘 풀릴 거라고 보십니까? 오늘 미국 측에 어떤 조건을 기대하고 계십니까? 한 말씀 해주시죠. 두고 봅시다. 한 말씀 해주시죠. 두고 봅시다. 김 대사는 회의장을 빠져나와 대사관에 도착해서도 만족하느냐는 질문에 두고 보자고 똑같이 답했습니다. 협상은 일단 오늘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협상에서 북한의 비핵화 조치와 미국의 상응 조치를 양측이 어떻게 조율하느냐가 향후 북미 관계를 가를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스톡홀름에서 유광석 특파원이었습니다. 북미가 이렇게 철통보안 속의 실무 접촉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 의지를 거듭 밝혔습니다. 미 현지 언론에선 비핵화 상응 조치로 수출 제재를 유예해주는 방안이 제시될 수 있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 서지영 특파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자, 서 특파원,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SLBM 발사 가능성에 대한 보고를 받고도 북미 협상을 지속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요? 네, 당시 브리핑에 참석했던 2명의 당국자를 인용해 미국의 유력 주간지인 타임이 보도한 내용인데요. SLBM 발사 가능성을 점검한 자리에서 북한이 세컨드 스트라이크, 그러니까 공격을 받은 뒤 반격이 가능한 핵 능력을 보유하기 위한 수중 미사일을 시험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를 받은 겁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북미 실무 협상을 앞둔 상황에서 비핵화 협상을 탈선시켜서는 안 된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타임은 전했습니다. 네, 그래서 미국이 구체적인 비핵화 보상안을 마련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대북 제재를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고요? 네, 미 언론 매체를 통해 보도된 미국의 협상안은 이렇습니다. 북한이 영변 핵시설을 폐쇄하고 고농축 우라늄 생산 중단에 합의하면 상응 조치로 섬유와
석탄 수출 제재를 3년간 유예하는 건데요. 앞서 7월에도 보도됐고 최근 복스 매체를 통해서도 이 협상안은 이미 공개됐습니다. 다만 차이점은 7월에는 미국 정부가 강하게 부인했지만 지금은 아무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로 미뤄볼 때 큰 틀에서 비핵화 진전이 가능하다면 미국이 비핵화 상응 조치 가운데 하나로 이 같은 협상안을 제시할 수도 있습니다. 네, 정리하자면 북한이 SLBM을 발사했지만 지금 상황에서 보면 그래도 협상은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네, 현재 우크라이나 대통령에게 민주당 유력 후보에 대한 조사를 압박했다는 의혹으로 민주당이 탄핵을 추진하고 있죠.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마녀 사냥이라고 비난하며 외교 성과를 통한 정면 돌파 의지를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에서 볼 때 비핵화 협상의 성과는 정치적 위기를 극복하는 데 일종의 발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미국이 정한 레드라인, 그러니까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나 추가 핵실험을 하지 않는 한 당분간 대화 국면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서지영 특파원이 전해드렸습니다. 지난 주말에 이어 오늘도 검찰개혁을 촉구하는 대규모 집회가 서울 서초동에서 열렸습니다. 지금 상황은 어떤지 알아보겠습니다. 김지숙 기자, 본 집회가 끝났을 시간인 것 같은데 아직도 참가자들이 많이 남아 있군요. 네, 맞습니다. 준비된 일정이 이제 곧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 것 같은데요. 하지만 지금도 많은 시민들이 도로를 가득 메우고 있습니다. 제가 있는 서울중앙지검과 대검찰청 사이 서초역에서 강남 고속터미널 방면 왕복 8차로가 시민들로 꽉 찼습니다. 이것뿐 아니라 교대역 방면, 예술의 전당 방면 등 서초역 사거리 모든 방향이 집회 참가자들로 가득 찼습니다. 지금 참가자들은 구호를 외치고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집회는 시민과 초청 연사 발언, 공연 순으로 큰 충돌 없이 진행됐습니다. 다만 저녁 6시쯤 보수단체 측 집회 현수막이 촛불 집회 한가운데서 펼쳐져 양측 참가자들 사이에 한때 실랑이가 일기도 했습니다. 지금 김 기자가 얘기한 규모를 보면 오늘 집회가 지난번보다 오히려 더 규모가 훨씬 더 큰 것 같군요. 네, 주최 측은 집회 참가 인원을 추산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시민들이 참가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도 확실히 지난 주말 집회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렸다는 걸 실감할 수 있었는데요. 지난주 축제가 열렸던 예술의 전당 인근까지 집회 참석자들로 가득 찼고 서초대로도 교대역 사거리 너머까지 집회 인파가 이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참가자들 가운데는 가족 단위 참가자도 있었고 친구 손을 잡고 나온 학생들도 많이 눈에 띄었습니다. 시민들은 이번에도 검찰 개혁을 강하게 촉구했습니다. 또 조국 법무장관 일가에 대한 검찰 수사를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검찰이 조 장관에 대한 수사를 편파적으로 하는 게 아니냐고 비판한 참가자들도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이와 함께 언론을 개혁해야 한다는 구호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주최 측은 궁극적으로 검찰 개혁이 이루어질 때까지 집회를 계속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지숙 기자였습니다. 금방 보신 것처럼 오늘은 지난주보다 훨씬 많은 인파가 집회에 나섰습니다. 그만큼 검찰 개혁에 대한 시민들의 압박이 거세진 겁니다. 조국 장관 수사에 대한 검찰의 부담도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오대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일몰 시간 직전에 서울 서초동 일대 검찰개혁 촛불 집회 본행사가 시작할 무렵 이미 서초역 사거리 주변 네 방향 도로가 모두 수백 미터씩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날이 지면서 시민들은 더 모여들었고 경찰의 통제선도 지난주보다 훨씬 넓어졌습니다. 서초대로는 대법원 앞부터 교대역 사거리를 지나 강남역 못 미쳐 서초 1교까지 왕복 6, 7차선 1.6km 구간이 집회 참가자들로 메워졌고 또 반포대로는 서초경찰서 앞부터 서초역 사거리를 지나 예술의 전당 부근까지 왕복 8차선 1.4km 구간에 걸쳐 시민들로 가득 찼습니다. 참가자들은 더 커진 함성으로 검찰개혁과 조국 장관 수호를 외쳤습니다. 정치적인 걸 떠나서 중립적인 위치에서 공정한 수사를 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공평한 사회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에서 국민을 위해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고 있는 검찰에 반대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게 바른 방향으로 갈 때까지 계속 나올 생각입니다. 이번 집회에서 참가자들은 보수 집회의 상징처럼 된 태극기를 되찾아온다는 의미로 대형 태극기를 펼쳐 파도 타기를 선보이기도 했습니다. 검찰이 최근 내놓고 있는 자체 개혁안에 대해서도
참가자들은 거칠애에 불과하다고 비판했습니다. 본질적인 개혁안은 내놓지 않고 있다. 검찰은 형식적으로 이렇게 검찰 개혁안을 내놔서 국민들이 다 뭔가 개혁이 되는 것처럼 오해할 수 있는데 기소권과 공소권을 분리해야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난 주말보다 훨씬 많은 인원이 모인 가운데 경찰은 서초동 일대에 88개 중대 5천여 명을 배치해 사고에 대비했습니다. KBS 뉴스 오대성입니다. 우리 공화당은 오늘 낮 12시 40분쯤부터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입원 중인 서울 성모병원 인근에서 148자 태극기 집회를 개최했습니다. 참가자들은 병원 입구 부근에 설치된 무대부터 서리풀 공원을 잇는 누에다리 아래 인근까지 400m 구간 왕복 8차선 도로를 메운 채 문재인 대통령 퇴진과 조국 법무부 장관 구속을 촉구했습니다. 이 밖에 보수 성향 시민단체인 자유연대는 오후 2시부터 서초경찰서 앞에서 집회를 열었고 문재인 하야 범국민투쟁본부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사흘째 집회와 농성을 이어갔습니다. 오늘 서초동 집회에서 여당 의원들의 모습은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관제 동원 집회란 비난을 의식해 집회 참석을 자제했기 때문입니다. 대신 여야 지도부는 태풍 피해 현장을 찾아서 민생 행보를 펼쳤습니다. 최영원 기자입니다. 오늘 서초동 촛불 집회엔 지난주와 달리 여당 의원들의 모습을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왜일까? 지난 집회에 참석했던 박홍근 의원은 의원들의 대거 참여로 세대결의 장으로 몰아간다는 구실을 줄 필요가 없다고 오늘 불참 이유를 밝혔습니다. 홍익표 수석 대변인도 검찰 개혁 열망이 서초동으로 모이는 것이라며 자발성을 강조했습니다. 반면 자유한국당 홍준표 전 대표는 서초동 단합대회라고 깎아내리며 동원된 사람들을 보면 권력 주변의 분화방 같다고 했습니다. 여당 지도부는 촛불 집회 대신 태풍 피해 현장을 찾았습니다. 침수 피해를 입은 가옥과 시설들을 둘러본 이해찬 대표는 신속한 복구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가능한 한 재예비비와 특별 교섭제를 활용해서 가능한 빨리 복구할 수 있도록 당정 협의를 바로 내일 일요일에도 갖도록. 한국당 황교안 대표도 어제 태풍 피해 현장을 둘러보고 원인 규명과 대책에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예정에 없던 긴급 방문이었는데 국가 재난 상황에서 집회에만 몰두했다는 여당의 비난을 의식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야당이긴 합니다만은 또 우리 의원들도 계시고 하기 때문에 정부에 대해서 신속한 조치를 취하도록. 여야 지도부가 한 목소리로 민생을 먼저 챙기겠다고 하지만 국론 분열로 치닫고 있는 조국 정국에 대해서는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KBS 뉴스 최영원입니다. 검찰은 조국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교수를 다시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틀 만에 재소환입니다. 서울중앙지검을 연결해서 수사 상황을 알아보겠습니다. 방준원 기자, 자, 벌써 두 번째 출석인데 아직도 정 교수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고 있나 보죠? 네, 그렇습니다. 정경심 교수는 오늘 오전 9시쯤 출석했는데요. 12시간 넘게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정 교수는 지난 3일 첫 소환 때와 마찬가지로 서울중앙지검 청사 1층 출입문이 아닌 다른 통로를 이용해 조사실로 들어갔습니다. 정 교수는 사모펀드 의혹, 딸의 표창장 위조 의혹, 웅동학원 의혹 등 많은 의혹의 중심에 있습니다. 그만큼 검찰이 조사할 내용이 많다는 건데요. 검찰은 우선 정 교수 혐의 가운데 사모펀드 의혹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첫 조사가 정 교수의 건강 문제로 예상보다 일찍 끝난 관계로 오늘 조사는 조금 더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조사 결과를 보고 검찰은 한두 차례 정도 더 정 교수를 소환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 소리도 들립니다만 바로 그 앞에서 대규모 집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오늘 집회에 대한 검찰의 반응은 따로 나온 게 없습니까? 네, 검찰은 따로 입장을 내진 않았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등 간부들은 집에서 수사와 집회 상황을 보고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윤 총장은 검찰 개혁을 위한 국민의 뜻을 충실히 받들겠다는 입장을 내고 자체 개혁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한편 검찰은 낮 12시부터 모든 출입문을 통제하는 등 집회에 대비했습니다. 이미 조사는 끝난 것으로 보이지만 정 교수는 주변의 집회가 모두 마무리된 뒤 검찰청을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방준원 기자였습니다.
이렇게 검찰이 오늘 정 교수를 재소환했지만 어제는 정 교수가 병원에 입원했었죠. 정 교수의 건강 상태가 수사의 변수가 되고 있습니다. 건강이 좋지 않아서 장시간 조사가 어렵다는 게 정 교수 측의 입장인데요. 오늘 조사가 어떠했는지에 따라 수사가 장기화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조태음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국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교수의 지난 3일 첫 검찰 조사, 휴식 시간 등을 뺀 실제 조사 시간은 4-5시간 정도뿐입니다. 주요 사건 핵심 피의자의 첫 조사론 이례적으로 짧습니다. 게다가 첫 조사 땐 진술조서에 증거 능력을 부여하는 열람 날인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오늘 조사가 사실상 첫 조사나 다름없지 않느냐는 얘기가 검찰 내부에서 나옵니다. 정 교수 측은 건강을 이유로 들고 있습니다. 과거 사고의 후유증으로 심각한 두통과 어지럼증이 있어 오랜 시간 연속해 조사를 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검찰은 오늘 조사가 어느 정도 이뤄지느냐에 따라 수사 장기화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당초 정 교수를 한두 차례 정도 부른 뒤 곧바로 조 장관까지 조사해 이달 중순쯤엔 수사를 마무리할 방침이었습니다. 일각에선 정 교수 측이 방어권 차원에서 검찰 조사 기간을 길게 끌고 갈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검찰은 정 교수를 사모펀드 관련 혐의로 기소된 조 장관 오촌 조카의 공범으로 의심하고 있는데 시간을 끌어 조 씨의 공소장을 확인한 뒤에 검찰 진술에 나서면 정 교수 측에 유리하다는 겁니다. 또 건강 이상을 호소하는 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데 신중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정 교수 측 변호인은 정 교수도 빨리 조사를 받아 신속하게 절차가 진행돼야 하는 상황이란 점을 인식하고 있다며 이 같은 해석을 부인했습니다. KBS 뉴스 조태ем입니다. 태풍 미탁으로 큰 피해를 입은 강원도 삼척에선 주말을 맞아 본격적인 복구 작업이 벌어졌습니다. 장대비가 내리는 궂은 날씨에도 군장병과 자원봉사자들은 구슬땀을 흘리며 도움의 손길을 보탰습니다. 박상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흙더미가 주택가를 뒤덮었습니다. 떠밀려온 승용차는 지붕에 걸터앉다시피 했습니다. 사람이 나서기엔 엄두도 안 나는 상황. 굴삭기에 끈을 매달아 차부터 치웁니다. 이내 흙을 퍼내고 또 퍼내보지만 흙더미는 좀처럼 줄지 않습니다. 중장비를 댈 수 있는 곳은 그나마 사정이 나은 편. 주택가 골목은 상황이 더 어렵습니다. 무너진 담벼락 옆에서 인력으로 흙을 퍼냅니다. 이게 말로만 들었는데 실제로 와보니까 진짜 좀 심하다 생각하고 저희가 열심히 도와야 된다고 앞장서서 도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진흙더미는 삽도 잘 들어가지 않을 정도로 다져졌습니다. 힘겹게 한 삽 한 삽 떠내 손수레에 옮겨 담습니다. 군인분들이 오셔서 많이 도와주시고 계시다고. 저희는 또 여자들만 많은 집이다. 엄마 혼자 계신 집이라서 걱정이 많았는데 와서 보니까 도와주시고. 가뜩이나 힘이 드는데 이젠 굵은 장대비까지 쏟아집니다. 얇은 우비로 간신히 상체만 가린 채 부지런히 흙더미를 퍼나릅니다. 고맙죠. 상당히 고맙죠. 저희 집도 꽉 찼어요. 완전히 모래가 꽉 차가지고 지금 자원봉사자들이 방안 다 추웠어요. 오늘 하루 강원도 태풍 피해 지역 복구 작업에는 중장비 300여 대와 인력 3천여 명이 투입됐습니다. KBS 뉴스 박상입니다. 위급한 상황에서 우리를 가장 먼저 도와주러 오는 사람들, 바로 119 구급대원들이죠. 그런데 이 구급대원들이 폭행을 당하는 일이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폭행을 방지하기 위해 몸에 착용하는 카메라 등을 도입했지만 속수무책이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보도에 송락규 기자입니다. 어느 병원 가세요? 병원 어디 다니시는데? 방금 이거. 한 여성이 구급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원의 뺨을 때립니다. 폭행에 대한 항의에 돌아온 건 욕설이었습니다. 또 다른 구급 현장. 이번엔 중년 남성이 난데없이 구급대원에게 동전을 던지며 위협합니다. 이러시지 마세요. 이러시지 마세요. 욕설과 위협이 이어지고 보다 못한 한 시민이 뛰어들면서 사태는 진정됐지만 협박은 멈추지 않습니다. 지금 다 녹화되고 있습니다, 선생님. 최근 5년간 구급대원 폭행 사건은 900여 건,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로 폭행당한 구급대원만 1000명이 넘습니다. 소방청은 구급대원 폭행을 막기 위해 웨어러블 카메라 등 체증 장비를 대거 도입했지만 활용률은 5%가 채 되지 않습니다. 따로 이제 영상 저장 시스템을 구축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건 이제 저희 이제 뭐 시나
아니면 청 차원에서 지금 계획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방대원 폭행에 대한 보다 엄격한 법 집행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현재 상황을 보면은 제대로 기소가 되지 않고 있고 또 제대로 처벌이 되지 않고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구급대원 폭행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소방대원을 폭행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돼 있지만 대부분 벌금형이나 기소유예 처분에 그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송락규입니다. 지난해 국토부가 비싼 민자고속도로 이용료를 일반 고속도로 수준으로 낮추겠다고 발표했는데요. 국토부가 내놓은 방안들을 살펴보니 법적으로 실현 불가능하거나 조삼모사식 계획이었습니다. 노태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인천공항 고속도로를 타고 공항에 다녀오면 고속도로 이용료 13,200원을 내야 합니다. 거리로 봐서는 좀 비싸다고 판단되는 정도? 잠깐 지나가는데 좀 비싸다고 생각합니다. 인천공항 고속도로를 비롯해 상당수 민자 고속도로는 일반 고속도로보다 이용료가 2배 이상 비쌉니다. 운전자 불만이 계속되자 국토부는 민자 고속도로 요금을 내리겠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민자고속도로의 공공성 강화로 통행료 부담을 낮추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국토부는 대안으로 민자도로 사업자가 높은 금리로 돈을 빌리지 않도록 자금 조달 방식을 개선해 요금을 낮추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경영권 침해라는 법원 판결에 손발이 묶였습니다. 국토부가 내놓은 또 다른 방안도 비판에 직면했습니다. 민자도로 사업자의 운영 기간을 늘려주고 그 대가로 요금을 낮추기로 한 겁니다. 시민단체와 국회 예산정책처 등은 결국 이용자 부담이 줄지 않고 미래 세대에게 부담을 떠넘기는 정책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요금을 내릴 수 있는 법적 근거도 없고 또 실제로 요금을 내릴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조건도 되어 있지 않습니다. 국토부의 거창한 발표와는 달리 민자도로 요금 인하는 조삼모사 방식으로 생색내기에 그치게 됐습니다. KBS 뉴스 노태영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32년 서울 평양 공동올림픽을 개최하는데 재외 동포들이 힘을 보태달라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 서울 광진구에서 열린 세계 한인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동포들의 애정어린 노력이 평창 동계올림픽을 평화올림픽으로 만들어낼 수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대한민국 100년의 성취에는 동포들의 애국과 헌신이 담겨 있다며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위해 함께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사내 등기이사에서 물러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계 관계자는 이 부회장이 오는 26일로 끝나는 사내 등기이사 임기를 연장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부회장은 사내 등기이사에서 물러나더라도 부회장직을 계속 수행할 예정이어서 총수 역할도 이어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부회장은 오는 25일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첫 공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의 해외 해양 플랜트 공사에 나섰던 하청업체들이 대금을 제대로 받지 못해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KBS가 내부 문서와 녹취 등을 입수해 취재해 보니까 현대중공업이 저가의 해외 물량을 수주했다가 자기 잘못으로 늘어난 비용 부담을 하청업체에 떠넘기는 게 아니냐 하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최서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현대중공업이 2015년 완성한 원유 생산용 해양 설비입니다. 전기 공사를 한 하청업체는 공사 넉 달째부터 대금을 제대로 받지 못했습니다. 75% 정도 이상은 받아야 이제 마지노선이니까 유지가 되는 거죠. 그런데 뭐 60%대, 50%대를 받아가지고는 계속 적자가 나는 거죠. 다른 하청업체도 항의하자 자기네도 어렵다며 하소연합니다. 연달아 가버리면 어떻게 일합니까? 지금 50%도 안 되게 줘버리면 지금 그냥 죽는 거죠, 업체는. 우리가 예산 운영을 잘못했는지 너무 힘들어가지고. 현대중공업이 직접 설계까지 한 이 플랜트에서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 하청업체들은 설계 지연을 꼽습니다. 현대중공업이 처음 설계까지 하면서 도면이 제때 안 나오거나 변경이 많아 늘어난 비용을 하청업체에 떠넘겼다는 겁니다. 현대중공업 내부 자료를 보면 설계 변경 등에 따라 들어간 총 예산이 당초 계획의 2배가 넘습니다. 예산이 추가된 주요 원인은 발주사의 요구 때문이 아니라 현대중공업의 자체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특히 전기공사의 대부분은 바다 위에서 이뤄졌는데 땅 위에서 할 때보다 비용이 6배나 듭니다. 확인된 피해 업체만 10곳, 평균 20억 원 정도를 못 받았습니다. 어떤 설계의 역량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설계와 이 시공을 동시에 하다 보니까 자꾸 기간도 늘어나고 비용도 늘어나게 될 거 아닙니까? 이 부분들을 하도급 업체에 그대로 전가한 거죠. 현대중공업은 자사 근로자의 임금은 최대한 챙겼습니다. 사기에 연락 와가지고 기계를 80% 맞잖아. 어째 그러면 뭐 63% 가져가는데 안 된다. 죽은 뭐 하다. 현대중공업에선 최근 4년간 사내 하청업체 200여 개가 문을 닫았습니다. 현대중공업은 비능률로 작업시간이 초과돼 손실을 기록했으며 대금은 처리된 물량과 하청업체의 견적에 따라 정할 뿐 일방적인 삭감은 불가능하다고 답했습니다. KBS 뉴스 최서희입니다. 홍콩 정부가 사실상 계엄령이란 비판을 받고 있는 복면금지법을 오늘부터 시행했습니다. 여기다 시위에 나섰던 10대 소년이 또 경찰이 쏜 실탄에 맞아 다치면서 시위 사태가 더욱 격화되고 있습니다. 홍콩을 연결합니다. 김영준 기자, 복면금지법이 오늘부터 시행됐죠. 시위대는 어떤 분위기입니까? 네, 저는 어제 오늘 시위가 벌어진 홍콩의 대표적인 상업지역인 완차이에 나와 있습니다. 제 뒤로 상점이 보이는데 유리창이 모두 깨져 임시로 덧대놨습니다. 복면금지법이 시행되면서 홍콩 시위도 이처럼 한층 과열되고 있습니다. 시위대는 복면금지법 시행을 무색하게 대다수가 마스크와 복면을 쓰고 거리 시위에 나섰습니다. 아직 복면금지법 위반으로 붙잡힌 사람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홍콩 시위대는 어제부터 오늘 새벽까지 도심 전역에서 시위를 벌이며 복면금지법 시행을 규탄했습니다. 시위가 격화되는 가운데 홍콩 당국은 오늘 무차별적인 파괴 행위가 벌어지고 있다며 하루 400만 명이 이용하는 지하철과 열차 운행을 전면 중단해 큰 불평과 혼란을 빚고 있습니다. 네. 경찰의 진압 수위도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탄까지 쏘고 있는데 어젯밤에 10대 소년이 총에 맞았다고요? 네, 14살 소년이 경찰이 쏜 총에 피격되는 사건이 또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허벅지에 맞아 수술을 받고 회복 중인데요. 지난 1일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홍콩 경찰은 어젯밤 시위에서 해당 경찰관이 시위대의 공격을 받는 위태로운 상황에서 총을 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건국 70주년 국경절이던 지난 1일 시위에서도 18살 고등학생이 경찰에 쏜 실탄에 맞아 중상을 입었습니다. 시위가 넉 달째 이어지는 가운데 내일과 공휴일인 모레에도 대규모 거리 행진이 예고돼 있습니다. 네, 취재할 때도 조심해야겠습니다. 김영준 기자였습니다. 수년 전부터 도심 곳곳에 들깨떼가 나타나 동네를 배회하고 주민들을 위협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두려움을 호소하고 있지만 구청 측은 포획 방법이 마땅치 않다며 난색을 보이고 있습니다. 김혜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새벽 2시 고양이들이 있는 주차장에 개들이 들어옵니다. 쫓고 쫓기다 결국 고양이 한 마리가 개들에게 공격을 당합니다. 지난 여름부터 자주 나타나는 들깨들입니다. 아직 다친 사람만 없었다 뿐이지 제가 생각하기에는 얼마든지 사람을 공격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보통 너댓 마리씩 주로 새벽이나 이른 아침에 나타납니다. 산책하러 나왔다가 놀라는 일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 개를 공격할까봐 개 그 까만 건데 호랑이처럼 얼룩덜룩한 거 있고 까만 게 있고 하얀 게 있고 버려진 개들이 인왕산에 무리를 이루고 살다가 인적이 뜸해지는 시간대에 내려옵니다. 활동 반경도 넓어지고 있습니다. 들깨가 숨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인근 산입니다. 들깨는 이 길을 통해서 주택으로 향할 걸로 추정되는데요. 낮 시간 모습을 잘 드러내지 않아 포획이 어렵습니다. 길목에 설치해놓은 포획틀은 관리가 되지 않아 재구실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도 관리가 안 됐고 지금도 관리 안 하고 있는 거고 전 저거 없어졌을 줄 알았는데 그동안 적극 포획해오던 구청 측은 지난해 마취총을 사용한 포획 과정에서 들깨 한 마리가 죽으면서 동물보호단체들이 문제를 제기하자 이젠 포획에 선뜻 나서질 않고 있습니다. 포획 업체 섭외하기가 너무 전문적으로 하던 데가 있어요. 제가 무슨 물고기가 낚시하듯이 그렇게 하는 상황이 아니에요.
지난 3년 동안 서울에서 포획된 들개는 422마리. 하지만 들개떼로부터 위협을 호소하는 신고는 해마다 수백 건씩 접수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혜주입니다. 주말엔 문화 시간입니다. 오는 9일은 세종대왕이 한글을 반포한 지 573돌이 되는 한글날이죠. 한글의 자음과 모음을 디자인 소재로 활용한 공예품을 선보이는 특별한 전시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유동엽 기자가 소개합니다. 박물관 전시장이 아이들 놀이터가 됐습니다. 나무 바닥재의 숨은 한글. 나뭇결과 색깔이 만든 선들이 숨은 그림처럼 자음과 모음을 품고 있습니다. 바닥재를 끼우는 방향에 따라 원하는 글자를 만드는 방식으로 상용화까지 염두에 둔 작품입니다. 자음, 모음 모든 이제 글자를 22개씩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 이름을 만약에 자기 집에 마루에 적는다든지 아니면 가온을 적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영어 알파벳으로 익숙한 낙서 예술 그래피티 아트. 옷에 그린 그래피티도 알파벳인가 싶지만 한글의 형태를 조금 바꾼 우리말입니다. 직관적으로 바로 들어오진 않으니까 같은 시선으로 보고 미안해, 고마워, 사랑이라는 그런 뜻이 담겨 있구나. 그랬을 때가 더 재밌을 것 같아요. 의상에서 시작해 가구와 접시 같은 생활용품까지 모두 한글과 자음을 디자인 소재로 끌어들였습니다. 보기에만 예뻐 보였는데 그게 자세히 보면 한글로 모티브로 한 모습들이 보여져서 뭔가 더 보게끔 유도하신 것 같아요. 한글이 가진 조형미를 실용 디자인으로 확장하려는 다양한 시도들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KBS 뉴스 유동엽입니다. 주말 스포츠 뉴스입니다. 남자 프로농구가 개막해 6개월의 대장정에 돌입했습니다. 개막전에서 전자랜드가 모비스에 지난 시즌 챔피언 결정전 패배를 서력했습니다. 신수빈 기자입니다. 프로농구 개막을 맞아 구장 곳곳에는 설렘이 가득했습니다. 6시간 걸려서 도착했습니다. 너무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모비스에서 전자랜드로 이적한 쇼터에게 우승 반지를 전달해주는 행사로 시작한 개막전. 반지를 받은 쇼터는 옛 소속팀에 무자비했습니다. 19득점으로 고비 때마다 모비스에 결정타를 날렸고 전자랜드는 한 번 잡은 리드를 한 번도 뺏기지 않았습니다. 특히 넉점 차로 쫓기던 종료 1분 전 강상재의 결정적인 가로채기에서 사실상 승부가 갈렸습니다. 모비스는 이대성의 부진이 뼈아팠습니다. 지난 시즌 울산에서 유독 약했던 전자랜드는 개막전에서 지난 시즌 챔프전 패배도 서륙했습니다. 인삼공사 오세근의 레이업을 오리온의 랜드리가 블록했지만 공은 림으로 들어갑니다. 오세근은 14득점으로 팀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첫 경기 이긴 것만큼 좀 계속해서 좀 분위기 좋게 나갔으면 좋겠고. 돌아온 전창진 감독이 이끄는 KCC는 우승 후보 SK를 꺾고 2015년 3월 이후 1679일 만에 승리를 맛봤습니다. 김종규의 공백을 지우지 못한 LG가 패배를 기록한 가운데 프로농구 6개월간의 대장정이 시작됐습니다. KBS 뉴스 신수빈입니다. 내일부터 시작하는 프로야구 키움과 LG의 준 플레이오프에서 외국인 에이스 투수 브리검과 윌슨이 맞대결을 펼칩니다. 키움 장정석 감독은 1차전 선발을 에이스 브리검으로 예고하고 총력전을 다짐했습니다. LG 류중일 감독은 1차전 선발 윌슨을 비롯해 3차전 투수까지 공개하며 3명의 투수로 끝내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서로 승리를 장담하는 신경전이 이어진 1차전은 내일 고척돔에서 열립니다. 1차전 선발 윌슨, 2차전 선발 차우찬, 3차전 선발 켈리입니다. 3명으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가을을 위해서 그 수많은 일들을 뒤로하고 앞만 보고 달려왔습니다. 당장 있을 내일 준플레이오프 1차전부터 최상의 컨디션 그리고 최고의 집중력을 발휘할 수 있게 준비할 거고요.
미국 프로야구 내셔널리그 디비전 시리즈의 분수령이죠. 3차전에 선발 등판하는 류현진이 필승의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디비전 시리즈 2차전에서 3차전 선발로 예고된 셔저를 중간 개투로 내세워 승리를 지켜낸 워싱턴. 1승 1패로 맞선 상황에서 LA 다저스의 3차전 선발 류현진의 어깨가 무거워졌습니다. 셔저의 등판으로 오는 7일 3차전 상대는 유지수가 됐습니다. 류현진의 각오 들어보시죠. 그런 짧은 시리즈 경기에서는 이겨야 되기 때문에 선발 투수는 그에 맞게 무당 최소 실점하면서 팀이 이길 수 있는 방향을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한국 유도는 최근 세계선수권대회에서 노골드에 부진했죠. 국가대표 곽동환과 조구함이 전국체전에서 정상에 오르며 도쿄올림픽 준비에 다시 고삐를 쥐었습니다. 박주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남자 일반부 90kg급 곽동환은 8강에서 절반 2개로 한판승을 거뒀습니다. 4강에선 반칙승, 결승에선 되치기 한 판으로 2년 만에 정상을 탈환했습니다. 그러나 곽동환은 좀처럼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다 이야기하자면 하나하나 다 부족하고요. 사실 다 모든 면에서 올리려고 하고 있고 마음가짐에 대해서 좀 많이 배웠고 그렇게 마음 먹고 시합에 임했는데 졌잖아요. 더 강한 마음으로 올림픽에 나가면. 국가대표 동료 조구함도 100kg급에서 예상대로 금메달을 수확했습니다. 지난달 세계선수권 대회에서 유도 대표팀이 거둔 노골드의 초라한 성적에 책임감을 느낀 터라 도쿄올림픽의 각오도 새로 다졌습니다. 올림픽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요. 정체전에서 저의 부족한 점이나 제가 앞으로 더 훈련해야 될 부분들을 찾았다고 생각하고요. 이 대회를 통해서 올림픽까지 좋은 기운으로 가서 올해 초 병역 특례 봉사활동 서류 허위 제출로 자격정지 징계를 받았던 안바울은 6개월여 만에 첫 국내 복귀전에서 66kg급 정상에 올랐습니다. KBS 뉴스 박주미입니다. 세계 육상 선수권 대회에서 미국의 무함마드가 여자 400m 허들에서 자신이 세운 세계 신기록을 새로 썼습니다. 세계 기록 보유자 달릴라 무함마드. 출발 총선과 함께 앞으로 치고 나가는데요. 달릴라 무함마드는 중반까지 줄곧 선두를 유지합니다. 달릴라 무함마드의 뒤를 같은 미국의 맥클로플린이 맹렬히 쫓는데요. 하지만 역전을 허용하지 않고 결승선을 통과한 무함마드. 세계선수권 첫 우승입니다. 52초 16으로 지난 7월 자신이 세운 세계 신기록을 0.04초 단축했습니다. 남자 높이뛰기 결선. 세계 최강자 카타르의 바신이 2m 37cm를 여유 있게 넘습니다. 홈팬들의 열광적인 응원에 우승으로 화답하는 바신. 발목 부상을 극복하고 사상 처음으로 남자 높이뛰기 세계선수권 2연속 우승을 달성합니다. 어제와 오늘 느껴지는 공기가 확연히 달랐습니다. 오늘 서울의 한낮 기온 21.9도로 어제보다 6도가량이나 낮아 선선했는데요. 특히 내일 아침 기온이 크게 떨어져 쌀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울의 아침 기온 13도에서 출발하겠고 산간 지역과 내륙을 중심으로는 서리가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내일 전국이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겠지만 제주 지역은 새벽부터 아침 사이에 비가 조금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중부지방 아침 기온 10도를 대부분 조금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춘천은 10도로 출발하겠고 한낮 기온 강릉이 19도, 원주 21도에 머물러 한낮에도 선선하겠습니다. 남부지방 한낮 기온도 크게 오르지 못하겠습니다. 광주 24도, 포항이 20도에 머물겠습니다. 물결은 모든 해상에서 높게 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주 월요일 대부분 지역에는 비 소식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괌 동쪽 해상에서 열대저하부가 발생했는데요. 내일부터 모레 사이에 태풍으로 발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영향 여부는 조금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토요일 밤 9시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